오랜만이네요, 손님. 유리문이 깨진 허름한 분식집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전처가 울먹이며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무 평상에는 남자의 핏줄인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거짓골된 전직 회장님과 뒤진 줄 알았던 전처라. 쓰레기통에서 아주 눈물겨운 가족 상봉을 하네. 바로 그때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을 이끌고 이복 동생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남자는 수천억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고 전 재산을 빼앗은 자는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내 숨통부터 확실히 끊었어야지. 끓는 떡볶이 국통을 엎어버린 남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철거촌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길가에 쌓인 폐자재 더미 사이로 쥐 한 마리가 종종거리며 도망쳤고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함석 지붕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그 골목 한가운데를 비틀거리며 걷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한때 수천억 자산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몰골은 형편없었습니다. 때가 절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태준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기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피맛이 혀끝을 적셨지만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전봇대에 어깨를 기대고 검붉은 핏덩이를 바닥에 뱉었습니다. 마약성 약물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몸이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걸 억지로 버티며 고개를 들자 골목 끝자락에 유리문이 반쯤 깨진 허름한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간판 글씨는 벗겨져 읽을 수 없었고 노란 불빛이 깨진 유리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지독한 허기가 태준의 발을 그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이틀 전인지 사흘 전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삐걱.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태준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좁은 주방 안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떡볶이 판을 접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수척해진 얼굴, 갈라진 손등,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 지연이었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장례식 사진까지 봤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영상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저기서 국자를 쥐고 서 있는 여자가 분명히 지연이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려는 것처럼 미친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때 주방 옆 나무 평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창백한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가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비틀거리자 바닥의 양은 냄비가 쨍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국자를 젓던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 벌어졌고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손님.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눈에서 뚝뚝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태준에게로 달려와 무너지듯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준은 지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살이 빠져 한 줌밖에 안 되는 아내의 몸이 그의 가슴팍에서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지연아. 태준아. 지연이 태준의 점퍼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준도 이를 악물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평상의 아이가 심하게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콜록콜록 가느다란 몸이 웅크러들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지연이 태준의 품에서 몸을 빼며 다급하게 돌아섰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는데 안에 붉은색 알약이 몇 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뚜껑을 열어 알약 하나를 꺼내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약 먹었으니 곧 괜찮아질 거야. 지연이 아이의 이마를 쓸어넘기며 나직하게 달랬습니다. 아이의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입술은 여전히 파르스름했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 아이가 당신 아이야. 지연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쫓겨난 뒤 그 인간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임신 8개월인 나를 한겨울 눈밭에 내쫓고 사망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내가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잠깐 떨리다 단단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고 나니 아무도 안 오더라. 병원도 못 가고 길에서 이 아이를 낳았어. 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지연이 태준의 손등을 잡아내리며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울지 마.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두 사람이 서로의 뺨을 어루만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가게 밖에서 폭발하듯 굉음이 울렸습니다. 남아있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본능적으로 지연과 아이를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깨진 유리문 너머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줄줄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 뒤에서 뻣뻣하게 걸어 들어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강민재, 최고급 맞춤 정장의 가죽 구두, 왼손에 은색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떨어진 떡볶이 접시를 구두 발끝으로 지지기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으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아! 거짓골된 전직 회장에 뒤진 줄 알았던 전처까지. 쓰레기통에서 아주 눈물 짜는 가족 상봉이네. 민재가 지팡이 끝으로 무너진 집기들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형, 진짜 눈물 나겠다. 쓰레기끼리는 결국 쓰레기통으로 기어들어와 만나네. 민재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가게 싹 정리해. 남는 거 하나 없게. 용역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놈이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려 했고 다른 놈은 아이가 누운 평상을 향해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준이 움직였습니다. 손을 뻗어 발치에 굴러다니던 깨진 소주병을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단면이 손바닥을 베어 피가 흘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서며 화구 위에서 펄펄 끓고 있던 대형 떡볶이 국통의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통째로 들어올려 용역들의 발치에 엎어버렸습니다. 새빨간 국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끓는 국물이 용역들의 발목을 덮쳤고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용역 서너시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나머지 용역들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 걸음 만에 민재 앞에 섰습니다. 깨진 소주병을 민재의 목덜미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태준의 오른손이 더 빨랐습니다. 맞춤 정장 멱살을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세게 틀어잡았습니다. 민재의 등이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 미친 자식.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딸그락 굴렀습니다. 태준이 민재의 귓가에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내 숨부터 끊었어야지.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차가웠습니다.
다음엔 국물이 아니다. 내 놈들 필다. 민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멱살을 잡은 손을 놓아버리자 민재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렸습니다. 야, 이 등신들아. 뭐하고 서 있어. 민재가 악을 썼지만 화상을 입고 바닥에서 신음하는 용역들 중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뒤돌아섰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좋아, 형. 똑똑히 기억해. 여기가 형 무덤이 될 거다. 그 말을 뱉고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배기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게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주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에 베인 손바닥에서 피가 떨어졌습니다. 돌아서자 구석에 웅크린 지연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피 묻은 손으로 지연의 손을, 아이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랑 이 아이 내가 이 지옥에서 꺼낸다. 단단하고 거침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태준의 피 묻은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믿어. 당신이면 해낼 거야. 태준은 가게 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차가 사라진 골목 끝,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피가 마르지 않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릿속에 무자비한 반격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수라장이 된 분식집을 겨우 수습하고 나니 밤이 깊었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폐자재 더미 사이를 찬바람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태주는 지연의 부축을 받으며 철거촌 외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지연이 등에 업었는데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지연의 귓바퀴를 간지릴 때마다 지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여기야 지연이 멈춰선 곳은 반지하 건물의 끝자락에 붙은 철문이었습니다. 보증금 없는 지하 단칸방.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에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쥐 오줌이 섞인 듯한 시큼한 악취가 코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찢어진 장판 밑으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올라왔고 벽지는 쥐가 파먹어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얇은 이불 한 채가 이 방의 살림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버틴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응. 보증금이 없어서 여기 말곤 갈 데가 없었어. 지연이 아이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벽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 끝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발끝부터 한기가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지연이 아이와 둘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태준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태준이 세면대를 붙잡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리자 검붉은 피가 한 움큼 쏟아져 하얀 세면대를 적셨습니다. 태준아. 지연이 달려와 태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태준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약물 후유증이야. 좀 지나면 가라앉아. 괜찮지 않은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 금강 거울에 비친 얼굴은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눈두덩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사내가 불과 1년 전 수천억 자산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과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아무도 믿지 못할 몰골이었습니다. 태준은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무릎을 억지로 버티며 이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렸고 입술은 여전히 파르스름했습니다. 지연이 아이 옆에 누워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이 약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연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붉은색 알약이 든 약병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났는데 병 안에 알약이 서너 알밖에 남지 않은 게 보였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나? 하루도 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숨을 못 쉬어. 지연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약병 뚜껑을 꼭 닫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주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었습니다. 미열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움찔거렸고 잠결에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닥에 기대앉은 태주는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검은 물방울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고 벽 뒤에서는 쥐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주머니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천천히 꺼내자 손바닥 위에 만년필 하나가 놓였습니다. 뚜껑에 깊은 기스가 나 있었고 도금은 벗겨질 대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이것을 전 재산을 잃은 그날에도 길바닥에서 쓰러진 그 밤에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만년필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낡은 물건에 담긴 과거의 무게가 손바닥 위로 전해졌습니다. 지연아. 응. 이 곰팡이 냄새도 달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아무 말 없이 태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태준의 몸에서 피 냄새가 났지만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사이사이로 그 작은 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온기가 바로 그 숨소리였습니다. 그 시각 이 지하 단칸방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 한복판의 하늘 위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3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파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대형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음악이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오른손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빈티지 샴페인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뻥! 코르크가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거품이 넘쳐 흘러 대리석 바닥을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 꼬리를 흔드는 임원들이 잔을 내밀었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강태준 그 인간,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거죠. 임원들이 앞다퉈 아첨을 쏟아냈습니다. 민재는 입꼬리를 올리며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의 파산 및 실종 기사 스크랩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쯤 거짓골로 시궁창에 처박혀 있겠지. 쥐새끼랑 붙어 자고 있을 거야. 민재가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놈 흔적 치울 서류 가져와. 비서가 가죽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인쇄된 마지막 주주명부 말소 서류였습니다. 민재는 거들먹거리며 서류를 펼쳐들고 금색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획이 그어질 때마다 태준의 존재가 그룹에서 한 줄씩 지워져 갔습니다. 이걸로 형은 완전히 지워진 거야.
민재가 서류를 비서에게 던지듯 건네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샴페인 거품이 넘치는 펜트하우스의 열기와 지하 단칸방의 냉기는 같은 시간 위에 놓여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하 단칸방에서 태주는 잠든 지연에게서 살며시 몸을 빼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겉옷인 때 묻은 점퍼를 벗어 지연과 아이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내복 차림이 된 몸으로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았지만 태주는 이를 악물고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지연도 아이도 지킬 수 없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골목 끝 고물상에서 버려진 낡은 노트북을 주워왔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를 빼서 단자를 닫고 충전기 접촉 부위를 구부려 맞추고 세 번째 시도 만에 겨우 화면이 켜졌습니다. 키보드 자판 몇 개가 빠져 있었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과거 자신이 스위스 은행에 비밀리에 남겨두었던 계좌의 접속 코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 경로를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일 때마다 과거 그룹의 전산실을 호령하던 속도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손끝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을 누군가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멈춤. 똑똑. 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 박자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태준은 구석에 세워둔 쇠막대기를 쥐고 천천히 철문에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구겨진 양복 안쪽에 낡은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의 금고를 지켜온 충직한 재무관리사 박 노인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박 노인이 얼어붙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박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노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태준은 박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노인의 손을 잡은 힘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태준의 앞에 반격의 닻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찾아온 다음 날부터 지하 단칸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태준은 곰팡이 핀 벽에 낡은 담요를 겹겹이 못질해 방음벽을 만들었고 구석에 고물상 노트북과 박 노인이 가져온 장비를 늘어놓았습니다. 좁은 방 한쪽이 비밀 거점으로 바뀌는데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박 노인은 서류 가방 안쪽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고 윗면에 지문 인식 센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태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 늙은 심장도 그룹 비밀번호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박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굽은 등을 곧게 펴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흔들림 없는 충성이 단단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물건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지? 민재가 지난 3년 빼돌린 비자금 흐름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해외 유령회사 계좌번호,
돈이 움직인 길, 남의 이름으로 숨긴 계좌까지 다 있습니다. 민재 그놈은 저를 쫓아낼 때 서버를 다 밀었다고 여겼겠지만 이 늙은이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박 노인이 구겨진 양복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키보드 위에 올라가자 느릿하던 동작이 빨라졌습니다. 화면에 수만 줄의 재무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고 지문을 인식시키자 잠겨있던 파일이 열렸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빼곡하게 펼쳐졌고 태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본 재무제표를 통째로 기억해내는 천재적인 직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만 장의 데이터를 훑으며 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찾았다. 태준의 손가락이 화면 한 줄을 짚었습니다. 민재가 조세도 피처에 숨겨둔 핵심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줄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억이 들어갔다 나오는 경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줄기 끊으면 민재 그룹 심장도 멎는다. 태준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걸 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싸울 총알이 필요합니다. 알아. 태준의 눈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한편 지연은 단칸방 밖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이 부서진 뒤 장사할 곳을 잃은 지연은 철거촌 골목 어귀에서 호떡 장사를 하던 식당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주방 한쪽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국수라도 말아 팔게요. 지연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식당 할머니는 지연의 갈라진 손등과 수척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할머니의 손이 지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말됐고 어서 들어와. 아침부터 그렇게 서 있으면 몸 상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지연을 주방 안쪽으로 밀어넣는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그날부터 할머니의 좁은 주방 한편을 빌려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면을 삶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던 지연의 앞치마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기름때가 잔뜩 묻은 낡은 노트였습니다. 갈색 표지에 볼펜으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고 기름이 배어 종이가 눌러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연이 노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40년 장사하며 모은 양념 비법이야. 이제 나는 늙어서 눈도 침침하니 젊은 네가 가져. 이런 귀한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잔말 말고 받아. 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나한텐 효도다. 할머니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할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걸 지연은 보았습니다. 지연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4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무게가 두 팔 가득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골목에 낯선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신을 한 사내 서너시 식당 앞에 쪼그리고 앉아 행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손님이 가게로 들어서려 하면 길을 막아섰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엎었습니다. 야, 여기 위생이 개판이던데? 손님들, 알고도 처먹는 거야? 사내 하나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사내들이 육수통에 담배꽁초를 던져넣고 냄비를 발로 차 바닥에 쏟았습니다. 지연이 빗자루를 들고 나서려 하자 사내 하나가 빗자루를 낚아채며 거칠게 밀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다치기 싫으면 비켜. 민재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태준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민재가 지연의 장사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불량배들이 찾아오자 손님이 완전히 끊겼고 지연의 수입은 바닥을 쳤습니다. 아이의 붉은색 알약을 살 돈이 동났습니다. 약병을 열어보면 알약이 2알 남아 있었고 내일 모레면 그마저도 없어질 판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하루가 다르게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졌고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태준아, 약이 이제 이틀치밖에 안 남았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지만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해. 지금 붙으면 진다. 태준이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박 노인이 열어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잔액은 소액이었지만 태준에게는 이것이 전부이자 마지막 총알이었습니다. 태준은 변동성이 극심한 해외 선물 시장에 그 전 재산을 한 번에 걸었습니다. 박 노인이 뒤에서 숨을 멈추며 지켜보았습니다. 전부 건다. 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전 세계 시장의 자금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분 단위로 바뀌는 숫자들 사이에서 태준의 직관이 길을 찾아갔습니다. 박 노인은 태준의 등 뒤에서 2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단칸방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과거 그룹 전산실을 호령하던 전성기의 박자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좁은 골목에 최고급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폐자재 더미 사이로 광이 나는 차체가 어울리지 않게 빛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내는 이탈리아제 정장에 금태 안경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왼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였습니다. 과거 최 여사의 수족으로 일하며 지연의 가짜 사망진단서를 병원과 결탁해 조작했던 타락한 로펌의 대표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태준의 앞을 강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태준이 걸음을 멈추자 강 변호사는 서류 봉투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다음 사진에는 아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그 사진 뭉치를 태준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사모님, 용케 안 죽었더군. 아이까지 있고. 이 사진이 민재 회장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먹에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구겨지며 태준의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생존 사실이 민재의 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위협 앞에서 태준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분노가 이글거렸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등을 돌려 벤치로 걸어가며 어깨너머로 말을 던졌습니다. 일주일 준다. 연락 안 하면 이 사진 민재 회장 책상 위에 바로 올려놓는다. 검은색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태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사진을 내려다보는 태준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강 변호사의 오만함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쥔 패가 최강이라고 믿는 자의 방심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강 변호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린 치명적인 함정이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일주일의 기한을 준 그날부터 태주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해외 선물 시장의 숫자들을 눈으로 쫓았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노인이 가져다 준 커피가 식어갈 때마다 새벽이 밝았고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태준이 건 매수 포지션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일 상한가였습니다. 방 노인의 소액 비자금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데 나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천재적인 직관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아침, 태준은 수백억대로 불어난 자금을 전액 출금했습니다. 방 노인이 화면을 들여다보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진짜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곧바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조세 도피처의 유령 회사를 겹겹이 설립했습니다. 민재의 그룹 핵심 계열사 주식을 은밀하게 매집하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이 민재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매수 물량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한편 지연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물려준 레시피 노트의 비법 육수로 만든 국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국수 맛이 왜 이렇게 좋아? 다음에 또 올게.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골목 구석의 좁은 주방으로는 자리가 부족해졌습니다. 지연은 번화가 1층 상가의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누르며 지연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준아, 가게 옮길 수 있게 됐어. 잘했다. 태준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약을 꾸준히 먹인 덕분에 기침이 줄었고 볼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골목이 아니라 단칸방 철문 앞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문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흥신소 직원 둘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시간 끝났어. 그래서 답이 뭐냐? 강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에 울렸습니다. 태준이 벽에 기대선 채 팔짱을 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태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짜 사망진단서 원본이었습니다. 지연의 이름, 사망일자, 사인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짜 사망진단서 원본, 값이 얼마인지 알죠? 내 마누라 목숨값이야.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느릿해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100억? 비자금에서 100억 넘겨. 그러면 이 종이는 내가 묻어줄게. 안 내면? 이 원본이랑 내 마누라 사진, 바로 민재 회장 책상 위에 올라간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누라는 밤업소 바닥에 쳐넣을 거야. 애는 고아원에 던져버리면 끝이지. 몸이 약하다며? 거기서 며칠이나 버틸까? 강 변호사가 흙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태준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서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입꼬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천천히 주머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작은 녹음기의 버튼에 닿았습니다. 찰칵! 소리 없이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겁에 질려 체념한 사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목소리도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알겠다. 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뒤 BVIP 자선 파티가 있다. 호텔 프라이빗 룸으로 와. 거기서 수표를 넘기지. 그래, 그게 사는 길이지. 역시 강태준, 머리 하나는 아직 안 썩었네. 강 변호사가 태준의 어깨를 톡톡 치며 웃었습니다. 승리감에 취한 얼굴이었습니다. 구두 뒤축이 철문 밖으로 사라졌고 벤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태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축 처졌던 어깨가 펴졌고 힘없던 눈빛이 날이 선 칼처럼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목숨가, 오늘 내 지옥길 미천으로 쳐주마. 태준이 씹어뱉듯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과 박 노인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이사, 그놈이 회장들 약점 잡아 뜯은 돈 어디 숨겼는지 찾을 수 있나? 해외 유령회사 3곳에 나눠 숨겨뒀습니다. 길은 이미 잡아뒀고 암호만 풀면 장부 원본을 꺼낼 수 있습니다. 박 노인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늙은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오갔고 새벽녘이 되자 화면에 횡령 장부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계좌 번호와 수백 건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회장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 노인이 추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최 여사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으로 통화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청부 폭력을 사주하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전부 외장 저장 장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에게 2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파티장 프라이빗 룸에 카메라 심어. 메인홀 대형 스크린에 바로 뜨게. 알겠습니다. 빈틈없이 해두겠습니다. 파티 전날 밤 태준은 직접 호텔에 잠입했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에 대형 화분 뒤 그림 액자 뒤에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를 하나하나 설치했습니다. 손끝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설치를 마친 뒤 태준은 카메라의 붉은 렌즈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뒤 파티 당일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호텔 로비를 비추고 최고급 샴페인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 수백 명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인파 사이로 맞춤 수트를 차려입은 태준이 유령회사의 투자사 대표 자격으로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일주일 전 단칸방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등이 고닫고 턱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왔네.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 강 변호사가 태준을 맞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프라이빗 룸을 향해 앞장섰습니다. 2 사람이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 변호사는 양주를 따르며 소파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여유가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표는 가져왔겠지? 가져왔다. 먼저 확인할 게 있다. 태준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사망진단서 조작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다. 병원이랑 어떻게 짰는지 100억 주는 내가 알아야 하지 않나? 강 변호사가 양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 권리? 그래, 돈 내는 놈인데 들어야지. 100억이면 이 정도 입은 열어줘야지.
강 변호사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에게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병원장에게 얼마를 쥐어줬는지, 사망진단서에 어떤 허위 사인을 적었는지 낱낱이 떠벌렸습니다. 양주가 석 잔째 비워지자 입은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지연 그년 배 불러서 눈밭에 내던졌는데도 안 죽더라. 죽은 줄 알았더니 또 기어 나왔으니 진짜 바퀴벌레지. 강 변호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분 뒤에 숨겨진 카메라의 붉은 렌즈가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그 시각 메인홀의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에 강 변호사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양주잔을 흔들며 사망진단서 조작 과정을 떠벌리는 입이 또렷하게 비쳤고 마이크가 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메인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입해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박 노인이 해킹한 횡령 장부의 계좌 번호와 입출금 내역이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포폰 녹취 파일의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에 강 변호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네 번째 양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수표 내놔. 오늘 기분 좋으니 사망진단서 원본도 여기서 바로 던져주지. 강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투 단추를 여미며 강 변호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표는 없다. 강 변호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신 내 미래는 밖에 있다. 태준이 룸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너머 메인홀에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의 빛이 강 변호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양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리자 복도 너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하얀 빛이 강 변호사의 사색이 된 얼굴 위를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깨진 양주잔 파편을 밟으며 복도로 나섰고 메인홀 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귀를 때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화면에 나온 사람. 사망진단서 조작한 변호사래. 메인홀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 변호사가 양주를 흔들며 범죄를 자백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횡령 계좌 번호와 입출금 내역이 자막으로 흘러갔고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강 변호사가 메인홀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스크린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 외침을 집어삼켰습니다. 최 여사가 시킨 거야. 병원장한테 돈 쥐어준 것도 나고 사망진단서 도장 찍은 것도 나야. 근데 이게 뭐 어때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강 변호사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홀 전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가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강 변호사, 최 여사의 지시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횡령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사망진단서 조작에 관여한 병원은 어디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끊이지 않았고 기자들의 고함이 홀을 뒤덮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메인홀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파티 하루 전에 우편으로 넘겨둔 횡령 장부 원본과 대포폰 녹취 파일이
결정적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넷이 강 변호사를 에워쌌습니다. 강 변호사가 몸을 틀어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의 손이 강 변호사의 팔을 꺾어 잡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놓으라고. 강 변호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금태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갈라졌습니다. 수사관이 강 변호사의 양손을 등 뒤로 돌리자 차가운 쇠고랑이 손목에 채워지며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꿇어졌습니다. 금태 안경 없는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고 눈알이 뒤집히듯 이리저리 굴러갔습니다. 태준이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가는 강 변호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수투깃을 바로잡으며 강 변호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쥐어짜던 먹잇감이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겨우 시작이야. 태준이 허리를 굽혀 강 변호사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놈들이 훔쳐간 내 왕자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위에서 똑똑히 봐라. 강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사관 2명이 양팔을 잡아 끌어올렸고 강 변호사의 구두 뒤축이 대리석 바닥을 질질 끌리며 정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끌려가는 강 변호사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한때 재계를 주무르던 로펌 대표가 쇠고랑을 차고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은 내일 아침 모든 뉴스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파티장 발코니에 서서 강 변호사가 실려가는 호송 차량의 빨간 불빛이 도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기나긴 절망 끝에 거둔 첫 번째 복수의 결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시각 도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민재의 핵심 페이퍼 컴퍼니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민재의 그룹 본사 회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뜯어내고 서랍 속 비밀 장부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룹 지주사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광판의 빨간 숫자가 파란색으로 뒤집히며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소액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본사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바리케이드를 밀치고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분노한 투자자 하나가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치려던 민재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보닛 위로 올라타며 거칠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재가 차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넥타이가 뜯어졌고 얼굴에 날아온 계란이 터지며 노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가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군중의 고함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평생 호의호식하던 민재가 계란을 맞으며 발악하는 모습은 파티장 발코니에서 서늘하게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태준의 차분한 뒷모습과 완벽하게 갈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교회의 고급 저택 안에서 최 여사가 소파에 앉아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강 변호사의 체포 장면과 그룹 주가 폭락 뉴스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최 여사의 다듬어진 손톱이 소파 가죽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지 손톱이 꺾이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철옹성이라 믿었던 성벽에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통쾌한 하루를 마치고 상가 건물로 돌아온 태준 앞에
세로 문을 연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달려 나오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볼이 빵집 열기로 발그레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12명이나 왔어. 지연이 두 주먹을 쥐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도 지연의 뒤에서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과 지연, 아이는 모처럼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 안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렸고 기름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아이가 볼에 밥풀을 묻힌 채 웃었습니다. 지연이 아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웃었고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만에 맞는 따뜻한 밥상인지 셀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준의 휴대폰에 박 노인이 보낸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타겟 민재 핵심 계열사 지분 매집 완료. 적대적 M&A 자금 준비 끝. 명만 내리십시오. 태준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재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잠든 아이 옆에 누운 태준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고 볼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한 편안함에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곤히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몸을 뒤틀었습니다. 작은 손이 가슴을 부여잡았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불 위로, 바닥 위로 시뻘건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며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졌고 그대로 이불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야.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지만 아이의 고개가 축 늘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거리를 찢었습니다. 태준은 들것 위에 누운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검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구급차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해 맨발이었고 발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요. 태준이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아이를 들것째 받아 안으로 뛰었습니다. 태준과 지연은 응급실 철문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의 등만 보였고 심장 박동기의 삐 소리가 유리를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밀 검사를 마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이입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사가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빼곡한 수치와 그래프가 적혀 있었고 여러 항목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심장 판막에 선천적 기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선천성 기형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의사가 결과지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손상 패턴은 태아기에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임신 후기에 복부에 심한 물리적 타격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태준이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벌어졌습니다. 최 여사가 나를 쫓아내던 날
지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어. 최 여사가 발로 내 배를 걷어찼어. 한 번이 아니라 3번. 눈밭에 쓰러져서 피가 흘러도 내려다보면서 웃기만 했어. 지연이 벽에 등을 기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쥔 주먹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고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핏줄이 관자놀이 위로 붉어졌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까? 태준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감정을 걷어냈지만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판막 교체가 지체되면 심장이 영구적으로 멎습니다.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수술실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가 돌아섰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장비를 옮기기 시작했고 복도 끝 수술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풀고 지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살릴 수 있어. 의사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태준에게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아이가 매일 복용하던 붉은색 알약 있지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약은 해외에서만 제조되는 희귀 심장병 치료제입니다. 수술 전후로도 반드시 투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국내 유통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어떤 재단 측에서 수입 허가를 취소시켰다고요. 의사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명의로 된 공문서였습니다. 약품 수입 허가 취소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최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공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최 여사의 이름 석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망가뜨리고 아이가 살기 위해 먹는 약까지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고 아이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도 수술은 진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해 주십시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장비 세팅이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발소리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그 뒤를 최 여사와 민재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밍크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턱을 치켜든 채 복도를 걸었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태준을 내려다보며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서둘러. 최 여사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 6명이 수술실 문 앞에 벽처럼 늘어섰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아 틈 하나 없었습니다. 수술 장비를 옮기던 간호사가 길이 막히자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무슨 짓이야?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로 돌진하려 했지만 2명이 달려들어 양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최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복도 벽에 붙였습니다. 병원 재단 이사장 직인이 찍힌 수술실 사용 승인 취소 공문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내 사람이야. 수술실 쓸 수 없게 막았으니까 간호사들은 돌아가. 최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경호원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서자 간호사들이
수술 장비에서 손을 뗐습니다. 안 돼. 지금 안 하면 애가 죽어. 지연이 수술실 철문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머리를 문에 박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만 살려줘요. 제발, 제발이요. 지연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철문 위에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경호원에게 잡혀 꼼짝 못하는 태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두 끝으로 태준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태준이 허리를 접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준의 입에서 신음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쓰러진 태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용접되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떠니? 천안 핏줄은 어차피 이렇게 죽는 게 순리란다. 민재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밟고 서 있으면서 구두 밑에 먼지를 털듯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최 여사가 민재의 옆에 서며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강태준, 내 놈이 쥐새끼처럼 모은 돈으로 내 회사를 흔든 대가가 바로 내 자식의 시체야. 최 여사가 구두 굽으로 바닥에 엎드린 태준의 뺨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태준의 턱이 대리석에 눌렸고 이빨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응급베드에 누운 아이의 심장 박동기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래프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봉우리가 낮아지더니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삐 소리의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태준의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경호원들 사이로 고함쳤지만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거의 일직선에 가까워졌습니다. 경고음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경호원의 발에 갈비뼈가 밟혀 으드득 소리가 났지만 일어섰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의료용 도구함에서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켜. 태준이 메스를 쥐고 경호원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호원 하나의 팔을 베며 수술실 문에 다가가려 했지만 3명이 달려들어 태준을 바닥에 내리눌렀습니다. 메스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미끄러졌습니다. 주먹이 구둣발이 태준의 등과 옆구리에 쏟아졌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태준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채 태준은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거의 평평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수아에게 손짓했습니다. 산소호흡기 튜브를 뽑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아가 응급실 유리문 쪽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덜그럭거렸고 유리창이 진동했습니다. 밖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의 고요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굉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병원 옥상 위에서 착륙하는 소리가 울렸고 곧이어 계단을 내려오는 빠른 발소리가 수십 개 겹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 10명이 뛰어왔습니다. 그 선두에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벗어던지며 수술복 위에 장갑을 끼는 그의 뒤로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의 경호원들이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경호원들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수술실 문 앞이 열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눈으로 복도 끝에 선 백발의 노신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태준은 알았습니다.
전 세계 의료계를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의료재벌의 회장이었습니다. 과거 태준이 목숨을 걸고 자금을 대어 파산 위기에서 구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복도를 뚫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수술복 위에 장갑을 끼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최 여사의 경호원들을 바닥에 제압해 놓은 복도를 지나 곧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태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 노신사가 태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이 피 묻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진 통증에 숨이 끊길 듯 했지만 노신사의 얼굴을 알아본 태준의 눈이 벌어졌습니다. 노신사가 무릎을 꿇고 태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스난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노신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에 깊은 기스, 벗겨진 도금, 축 부분에 새겨진 미세한 일련 번호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것을 아직 가지고 계셨습니까?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전 내가 전 재산을 잃고 다리 위에 서 있을 때 당신이 건넨 만년필입니다. 이 펜으로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노신사가 만년필을 태준의 손에 도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세계 최대의 의료그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빚을 갚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만년필을 움켜쥐었습니다. 노신사가 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태준이 말했습니다.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며 수술팀에게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장비 투입, 인공 심폐기 가동 준비.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 1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최첨단 인공 심폐기가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로 아이의 작은 몸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최 여사가 벽에 등을 붙인 채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설 경호원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두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서서 빨간 불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태준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에 침묵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맨발에서 흘렀던 피가 마르고 태준의 갈비뼈 통증이 무뎌질 만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 5시간.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6시간, 7시간. 지연의 손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8시간째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수술 모자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흥건했고 수술복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준과 지연이 동시에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연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대 위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입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심장 박동 그래프가 일정한 봉우리를 그리며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태준이 아이의 따뜻해진 뺨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연이 수술실로 들어와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찔거렸습니다. 지연이 그 손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태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의료 재벌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등에 업은 태준은 박 노인이 매집해 둔 민재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 위에 추가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민재의 지분율을 뛰어넘는 데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준 측의 유령 회사들이 동시에 지분 공시를 올렸습니다. 민재의 그룹 경영권이 적대적 M&A로 넘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민재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 자산이 하루아침에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룹 본사 로비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파란 박스가 산처럼 쌓였고 수사관들이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실어 날랐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민재와 최 여사는 위조 여권으로 인천공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수십 명의 무장 경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민재가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세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며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밍크 코트가 벗겨진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 취조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서 차갑게 빛났고 쇠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와 최 여사가 나란히 앉혀졌습니다. 둘 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조작, 마약성 약물 투여, 심장병 치료제 유통 차단. 누구의 지시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저 늙은이가 시킨 겁니다. 민재가 쇠사슬이 묶인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취조실에 울렸습니다. 민재가 최 여사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내 어미가 괴물이라고요. 지연이 사망진단서도 태준이한테 약물 먹인 것도 전부 이 여자가 설계한 겁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최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수갑 찬 손으로 민재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호로 자식이 감히 누굴 물고 늘어져. 최 여사가 민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수갑의 쇠사슬이 딸그락거리며 민재의 머리카락이 뜯겨나갔습니다. 넌 내 배에서 나온 기생충이야. 기생충 주제에 어미를 팔아먹어? 민재가 최 여사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기생충? 내가 기생충이야? 평생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들한테 시킨 게 누군데? 민재가 최 여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최 여사가 민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민재가 최 여사의 뺨을 때렸고 최 여사가 민재의 머리를 쇠 책상 모서리에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뒹굴며 서로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팔을 물고 수갑 찬 손으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핏줄이 터지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미가 시킨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짐승아. 검사가 취조실 문을 열고 경위를 불렀습니다. 경위 2명이 뛰어들어와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았습니다. 민재는 코피를 흘리며 구석에 쓰러졌고 최 여사는
찢어진 블라우스를 부여잡으며 헐떡거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그 시각 수술 후 회복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태준 부부의 평온한 모습과 완벽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니터에서 울리는 일정한 심장 박동 소리와 취조실에서 짐승처럼 악다구니를 쓰는 모자의 비명은 같은 시간 위에 놓인 전혀 다른 결말이었습니다. 일방 거울 너머에서 그 추악한 난투극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거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옆에 선 담당 부장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재와 최 여사의 모든 비리 증거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 사망진단서 조작 경위서, 약물 투여 지시 녹취, 심장병 치료제 유통 차단 공문 사본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형 구형 가능합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부장검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대법원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법정안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 피고인 최 여사에게 전 재산 국고, 환수 및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최 여사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합니다. 민재가 방청석을 향해 몸을 던지듯 소리쳤지만 교도관들이 양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법정 바닥에 쓰러졌고 교도관이 들 것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태준이 법정 복도에서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로 끌려가는 민재 앞에 섰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풀린 눈동자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민재의 귓가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내 놈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 썩어가는 걸 똑똑히 지켜봐 주마. 민재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민재의 등을 밀어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철문이 닫히며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옥 독방에 수감된 민재는 첫날 밤부터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은 독방의 콘크리트 벽이 사방에서 조여들었고 바닥 구석에서 쥐가 기어다녔습니다. 과거 태준이 머물던 단칸방의 쥐떼가 환영으로 나타나 온몸을 기어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콘크리트 벽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벽에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최 여사는 교도소 독방에서 밍크 코트 대신 죄수복을 입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다듬어졌던 손톱은 이미 모조리 깨져 있었고 무릎에 물이 차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영원히 복구 불가능한 감방의 나락에 떨어진 두 사람 위로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중범죄자 전용 교도소 독방에서 민재는 새벽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이마를 찧은 자국이 아물기 전에 또 찧었고 벽에 번진 핏자국 위로 새 핏자국이 겹쳐졌습니다. 낮에는 변기를 닫고 밤에는 바닥구석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환영을 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최 여사는 독방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밍크 코트를 걸치고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여자는 죄수복 차림에 깨진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거를 수 없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감방에서 썩어가는 동안 세상 밖은 전혀 다른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그룹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전 철거촌 골목을 비틀거리며 걷던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등이 고닫고 어깨가 넓었고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임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다가 금세 대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기립박수로 번졌습니다. 환호성이 섞여들었습니다. 태준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흔들렸습니다. 태준이 집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넓은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1년 전 지하 단칸방의 곰팡이 핀 천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박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양복 대신 깔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그룹 최고 고문이라고 새겨진 금색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고문님, 법인 차량 배정과 의료복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노인 전용 최고급 법인 차량과 전담 의료진 배정 확인서였습니다. 박노인이 명패를 손끝으로 만지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이런 과분한 대우를. 과분하긴. 박 이사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이 만들어낸 기적의 무게를 태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이는 심장 수술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파르스름하던 입술에 핏빛이 돌았고 볼이 통통해졌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태준의 손을 잡고 그룹 본사의 넓은 잔디밭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나 빨리 달릴 수 있어. 아이가 잔디 위를 내달리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뒤쫓아가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정원 위로 퍼졌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 무렵 태준은 한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기름때 묻은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표지에 볼펜 글씨가 빼곡했고 기름이 배어 종이가 눌러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지연이 식당 할머니에게서 받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태준은 그 노트를 그룹식품 계열사의 연구팀에 넘겼습니다. 40년 장사의 비법이 담긴 양념과 육수 레시피가 분석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식품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에는 할머니의 성이 들어갔습니다. 출시 첫 달부터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며 거대한 수익을 냈고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나 태준에게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철거촌이 있던 골목에 대형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것은 태준과 지연, 그리고 아이였습니다. 골목은 1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폐자재 더미가 치워진 자리에 번듯한 5층짜리 신축상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1층부터 5층까지 가게마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골목에 가난한 상인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호떡을 팔던 할머니, 고물상 주인, 세탁소 아주머니, 철물점 아저씨, 태준이 밑바닥에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준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설립한 재단 산하 건물입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임대료 없이 평생 장사하시면 됩니다. 태준이 서류 봉투를 열어 소유권 이전 증서를 한 장씩 꺼내 상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상인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걸린 3층짜리 대형 식당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볼펜으로 빼곡히 적던 레시피 노트의 주인이 40년간 좁은 골목에서 호떡을 팔던 할머니가 번듯한 식당의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태준의 손을 부여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연이한테 준 레시피 노트 하나로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태준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등이 태준의 품에서 떨렸고 지연이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준 부부의 사제 출연으로 지어진 심장병 어린이 후원 재단 산하의 최고급 레스토랑이 도심 한복판에서 오픈을 알렸습니다. 건물 꼭대기 스카이라운지에서 화려한 조명이 밤하늘을 비췄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실크 커튼, 진홍색 장미꽃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유리문이 깨지고 곰팡이가 피던 철거촌 분식집과는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 메인홀 중앙에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갈라졌던 손등은 부드러워져 있었고 수척하던 얼굴에 살이 올라 환해져 있었습니다. 양계도어가 열렸습니다. 맞춤 턱시도를 차려입은 태준이 거대한 붉은 장미꽃 다발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지연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기쁨의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꼬리는 장난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손님. 이번엔 평생 단골 하시겠어요? 1년 전 허름한 분식집에서 울먹이며 꺼냈던 그 인사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준이 장미꽃을 건넸습니다. 지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남은 내 모든 생은 당신만을 위한 VIP가 될게. 태준이 지연의 이마에 깊고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지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웃음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발치에서 건강한 아이가 까르르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맞춤 정장 바지에 구두를 신은 작은 발이 대리석 바닥 위를 톡톡 울렸습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포근한 하늘 위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과 별빛이 뒤섞여 레스토랑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가장 처절했던 시궁창 바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한 점의 빈틈없이 파멸했고 선한 사람들은 받은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돌려받았습니다. 가족의 체온으로 버텨낸 밤이 결국 가장 빛나는 아침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와 지연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짓밟고도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악한 일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앉아 있어도 남을 밟고 올라간 자리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절에 내민 손 하나, 몰래 챙겨준 따뜻한 마음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 이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아무 데가 없이 건넨 노트 하나가 결국 수백억의 보은이 되어 돌아왔잖아요.
살다 보면 바닥을 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공감되신 분은 맞아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